오늘 사회비전 토론회와 핵심 자창단 토론회 관련해서 외국인 부장위원장님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전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하루하루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는 게. 오늘 강남 장날 도는 한 아줌마가 토마토 파는 아줌마가 어제인가 벌어졌던 등산길 강간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와 이리 세상이 험악해졌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물을 수 있지 않대. 뭐 정치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신변 하나도 좀 지키고 살기가 불안한 또 그런 좀 사회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3만원 프리패스 운동 하면서 이제 주로 기후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 60인데 저는 지금 죽어도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 아이들은 지 명대로 살 수 있었지 전부 다 공감, 그 말 공감 다 합니다. 그러면서 선행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는데, 바로 이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정의당이 어떤 정말 이 밝은 어떤 빛을 전망을 제시할 건가 하는 게 오늘 사회비전 토론입니다. 이런 사회비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또 당을 어떻게 재정비해서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또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할 건가 하는 그런 좀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채소 파는 어느 사장님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 의원은 보고 있느냐, 이제 윤 대통령이 태도나 야당의 태도나 제가 다 엉망이죠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내년에 성공을 해야 된다. 어쨌든 내년에 양당이 아닌 너 정의당하고 다 포함해서라도 무조건 20석을 넘겨서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잘 안 하던 말씀들 요즘 참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당이라는 게 바로 한국 사회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의당한테 힘을 이렇게 실으면은 뭔가 좀 비전이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의견들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쭉 발제를 하시는데 사실상 좀 교육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워낙 또 인품이 온화하셔서 하는 중에 좀 잠을 자는데 졸아도 별로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일 15, 16, 17 구심의 해고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에 연일 함께 한다고 조금 지친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기왕들은 해주셔서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정의당 사회비전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내려왔는데요. 네, 그 시간을 제가 3시까지 일단 좀 브리핑식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3시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여러 분야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뒤 질의응답 토론 시간에 해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단순히 이게 무슨 강의나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하나의 의견을 가지는 당원들로서 토론을 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갖고 사회비전을 10월 달에 대의원대회에서 완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약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사회비전 토론은 작년 정의당 임시당대회에서
우리가 강령까지 전부 다 손을 봐야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임시당대회를 왜 했죠? 사실 그 정의당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임시당대회를 했었죠. 지방선거 때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정의당에 많은 이제 위기감이 들어서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강조해야 될 거는 이게 단순히 정의당이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상황이 안 좋아져 갖고 뭔가 좀 새로운 상품성이 있을 만한 내용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에 없었던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운동권이나 박스주의자 이런 사람들만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기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너무 다양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닥치다 보니까 여기 문서에도 나오지만 복합 위기라는 말이 하나의 상식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복합 위기. 여러 위기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조차도 이제는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병기를 해놓은 게 복합 위기와 뭐라고 돼 있죠? 붕괴입니다. 예전에 이제 운동권 인사가 이제 나와서 막 붕괴 이런 얘기 하면은 마치 이제 양치기 소년이 항상 자본주의 망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이 붕괴라는 말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여기 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몇 가지가 되는지 쭉 나열을 해봤더니 11가지입니다. 애초에 제일 초초한 만들었을 때는 10가지였는데 또 한 분이 제기를 해주셨어요. 빠진 게 있다. 그 빠진 게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방금도 말씀하셨던 무차별 폭행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랑 연관이 있어요. 다 이제 객관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증대하다 보니까 이게 팬데믹 끝나고 나서 좀 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욕구나 어떤 감정 상태를 제대로 끌어안고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이제 중요한 위기 상황이죠. 그것까지 더하니까 지금 11가지가 됐습니다. 그거를 다 제가 주워 넘기면은 3시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3개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3번째쯤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자산 거품 문제입니다. 요거는 내년 총선 다가오면서 굉장히 급박하고 중대한 현안으로 돌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잠재돼 있거든요. 그냥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만 한데, 이게 총선 때까지 한 지금 몇 달 남아있는 요 시간 중에 붕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친 듯이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수도권 부동산 부양 정책.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라고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한국의 지배 세력이 이게 터지면은 끝장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일단 붕괴되면은 한국 지배 체제를 그나마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수도권의 중산층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60년대에 성장한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97년 IMF 위기조차도 거기 이제 픽접할 수 없는 그런 붕괴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폭발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돌봄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문제랑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저출생,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령화. 한국 사회에서 왜 2000년대 들어서면서 386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출생률이 갑자기 급락했을까?
사실 이 문제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저게 돌봄이라는 말에 포괄될 텐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화된 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변했죠. 저출생 위기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죠? 같은 인구 위기인데 요령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기후 위기도 닥쳐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저출생 선택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는 한국 사회 인구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인간 역사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3분의 1, 2분의 1까지 막 육박해가는 비중상 그런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먼 미래냐? 그게 아니라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한국 사회가 복지라던가 인간의 가치라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어떤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은 제한적 상황이 옵니다. 세 번째는 뭐 더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이거는 인류 문명의 생존과 직결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위기들 다 심각하고 중대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다 뭐로 모아진다? 기후위기로 모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붕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너무 당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관적인 얘기부터 나오고 절망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좀 냉정하게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바라봐야겠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세력이 아니고 정의당이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이것들이 다 여러 가지 막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고 하나같이 다 중대하고 그렇지만 원인은 같다는 거죠. 원인은 뭐다? 거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것처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 형태였던 신자유주의, 지구화, 금융화가 다 불러온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지금 20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정도가 된 거죠. 그것들이 이런 걸 결과로 돌아오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때문에 생긴 일이면은 결국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해결도 인간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Don't Look Up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 이상한 해성 같은 게 지구와 충돌하고 그런 위기가 아니라 다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의 관점은 이 자본주의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이 사회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뜯어 고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서 나온다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제시할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예전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놨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1, 2, 3, 4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죠. 1번 공산장체주의, 2번 뭘까요? 2번 용산자유주의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00번 이제 양보해서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 세계인이 똑같이 전에 없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주어져 있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조차도 팬데믹 때 어땠죠?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노령층 사망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딱 갖추어진 교과서 같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 나가야 되고요. 찾아 나가려면은 사실은 힘이 붙이죠. 힘이 붙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해결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런 실용적이고 혹은 뭐 실천적인 접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다양한 위기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가장 먼저 해결해 가야 될 두 문제를 일단 잡아야겠죠. 그거를 이 사회비전 문서는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 생태 위기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돌봄 위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잡아서 한국 사회에서 저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로 계속 가지를 쳐나가면서 결국은 한국 사회에 맞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 중에. 그래서 그거 잠정적인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처음에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 두 개로 잡았기 때문에 이름을 과거에 이제 과거는 아니고 이 현재 정의당 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틀린 건 아닌데 시대랑 좀 어긋난 부분이 생긴 거죠. 시대가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바람에. 그거를 일정하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한 용어로 이렇게 일단 가칭을 잡았습니다. 생태 사회국가.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또 다르게 쓸 수도 있겠다. 같이 병기해 놓은 게 녹색. 녹색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생태랑 호환해서 이제 쓰는 말이죠. 근데 여기 돌봄과 관련해서 아예 돌봄사회. 이렇게 일단 이름을 잡았어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새로운 이제 버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단서를 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더 가공이 필요하다. 좀 더 쉽거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하면은 변형이 필요하다. 그런 용도로까지 쓰자. 이 말 아니면은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단서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생태사회국가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등에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생태복지국가로 하자, 녹색복지국가로 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비어있는 괄호 안에 문제로 된다는 분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이런데 여기서 지향하는 내용 좀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일단 생태가 맨 앞에 붙었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십시오. 생태랑 녹색. 선명하게 맨 앞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생태, 녹색 이런 거를 예전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 영역, 혹은 뭐 생태환경운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과도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뭐죠? 기후위기. 이거에 대응하는 것에 국가와 사회에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게 맨 앞에 들어온 게 결코 과장되거나 지금 시대랑 안 맞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생태전환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기계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정책들이 이 원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이라는 요 원안에 모든 게 이제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의 그림, 간단한 그림으로서 이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국가, 돌봄사회는 뭐냐?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꿔 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익숙했던 복지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썼느냐? 돌봄과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제 사회국가로 쓴 거는 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 이해하고 있는 복지국가 하면 대부분 이제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 생각해요. 훌륭한 사회들이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사회들이 언제 건설됐죠?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라는 자본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지금이랑 전혀 다른 시대였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아직까지 물질 생활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를 경험했던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소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굉장히 검소했던 자본주의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시기에 그런 자본주의에 만들어졌던 복지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지향은 같지만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사회국가라고 표현했을 때 복지국가보다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게 사회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지키는 국가, 혹은 사람들의 여러 권리 중에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데 복지국가가 주로 이루려고 하는 주거 안정이라던가 노동 3권이라던가 의료 교육의 권리들,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통칭해서 부르죠? 교과서에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지국가, 사회국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 목표로 두는 사회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죠. 20세기든 21세기든. 그런데 이 목표를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던 시절에 그것과 맞춰서 실현시켰던 복지국가라면은 이 생태사회국가는 뭐다? 오히려 기후 생태의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쪼그라드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같은 목표를 다른 방법론을 갖고 실현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병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과제들, 그냥 1번, 2번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 정의당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한국 사회의 운명을 보고 하려는 건 뭐냐? 이걸 할수록 이게 잘 되고 이걸 할수록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실체로. 생태전환을 대응한다 하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공장 문 닫고 일자리 줄어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우리는 정책으로 이제 추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생태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새로운 일자리 덕분에 기존의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장받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데에 이 정의당의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형성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거기 이제 10대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내용인데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10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2부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이게 12개 뭐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10개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10대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 순서는 지금 전혀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 10개를 줄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이제 생태전환 이거는 맨 앞에 달아놨어요. 강조했듯이 분명히 있죠. 생태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 그럼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뭐 때문에 생기죠? 인간 탓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뭘 배출해서 그렇죠? 네, 온실가스. 온실가스 중에 결정적인 게 탄소. 탄소가 대부분 인간의 산업활동, 소비활동, 교통 등등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간이 탄소를 빨리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일단 시작된 기후위기이긴 하지만 더 심해져갖고 정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완화입니다. 그 완화의 핵심은 탈탄소죠.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붕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남극의 얼음까지 지금 녹고 있고 지구의 어떤 문명의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어떤 온대 지역의 날씨를 조절하는 해류 흐름마저 결국은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뭐가 병행돼야 되느냐? 적응이 같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재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의 핵심은 뭘까요? 기후 재난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기후 재난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본주의 중심부의 자본과 부유층이 주로 배출하고 있는데 기후 재난은 누가 당하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의 인민들 그리고 한국과 같은 한 나라 안에 서민층들이 주로 재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응의 핵심은 계급적 적응입니다. 반대로 탄소를 이제까지 많이 배출해온 그 집단이 부담을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후재난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재난을 막는 것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계급적인 적응. 요게 두 개의 커다란 방향입니다. 정의당이 얘기하는 생태전환은 요거를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탈탄소는 다시 세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미 얘기가 나왔듯이 탄소가 결국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뭘 이제 우리가 써야 되죠? 네. 핵발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핵발전은 아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 풍력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 그 원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산된 전기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산업에 쓰입니다. 산업이 전환돼야 돼요. 좀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기존 산업 같은 뭐 포스코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도 그 에너지 쓰는 방식들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전환 과정에서 실은 상당한 일자리의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동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미 금속노조 등등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마치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의 그런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가 오히려 과정을 설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공급해내는 그런 전환 과정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비가 전환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그냥 개인적인 실천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령 지금 정의당이 하고 있는 실천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뭐죠? 네, 교통카드. 수도권에서는 지금 3만원 프리패스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것들이 대중교통이라는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교통 영역에서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뻔한 방향인데 왜 안 되고 있죠? 기업과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맡겨두면은 어떤 기후재난이 오더라도 대응을 안 할 겁니다. 그냥 같이 죽자고 하지 이 방향으로 가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기업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간섭을 해야겠죠. 명령을 내려야겠죠. 이럴 때 쓰는 이제 전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라는 말. 이제 우리 사회는
계획이 필요한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우리한테 낯선 게 아니에요. 계획 딱 얘기하면은 소련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운동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사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뭐죠? 19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국가가 기업과 시장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성장하라고. 방향은 정반대죠. 성장에 여러 재앙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반대 방향에서 우리 사회를 재편하라 라는 명령을 이제 대기업 시장이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사회와 민주적인 국가가 해야 되는 이 방향을 한국 사회에 제시하고 끌고 나가는 게 앞으로 최소한 한두 세대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 진보정당의 과제가 돼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동.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 보시면은 평소에 정의당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좀 더 잘하자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한 가지 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시대 인식이랑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싶은 게 노동자는 누구인가? 왜 노동자가 진보정당에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방금 무슨 얘기했죠? 산업 얘기했잖아요. 사회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생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거든요. 노동자는 그런데 누구죠? 노동자를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고용관계 이거를 떼내고 노동자가 하는 일, 노동자가 숨쉬고 노동자가 만들어가는 그 장소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 노동자는 결국 산업인입니다. 산업. 만약에 이 사회에 갑자기 자본가가 없어졌을 때 산업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노동자입니다. 산업을 책임지기 때문에 산업의 전환도 책임져야 돼요. 물론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사회비전 안에서는 노동주도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동주도사회. 정의당에서 전통적으로 썼던 표현은 노동존중사회였어요. 네, 그것도 뭐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약간 좀 입에서 서걱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노동을 존중한다 그러면 뭔가 나는 노동이 아니고 심지어는 노동보다는 좀 나은 처지에 있고 노동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노동 주도 사회는 확실히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또 다른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노동이 진보정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의 질가 예전보다 나아져야 된다. 뭐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생태 전환이라던가 돌봄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회의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실은 노동이 다른 어떤 시민사회 내의 세력들보다 책임있게 책임을 지고 펼쳐나가야 된다는 실은 좀 무거운 요청도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당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 운동을 제대로 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노총 등등의 노동세력과 여기 이제 공동전략위원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머리를 맞대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짜고 같이 실천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거에도 뭐 긴밀한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동의 기획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포부가 지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정의로운 독지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받아야 될 내용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뭘로 다시 쓰더라도 생태복지형 국가라고 하든 생태사회국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복지국가에서 핵심적으로 이어받아야 돼.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정리한 내용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를 소득 보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소득 보장. 무슨 얘기죠? 이게 실은 복지국가의 출발점입니다. 영국 복지국가 출발점이 된 리버리지 보고서라는 인용을 해놨는데요. 복지국가의 출발점은 어떤 사람이든 소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경우는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시대 정신이 지난 대선 때 일정하게 한국 사회의 대선 논의 지형에 반영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뭐가 얘기됐었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 자신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어떤 신상 문제 중심으로 쭉 대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당들이 이 얘기를 마치 한 적이 언제 있었냐는 듯 져버렸죠. 정의당만 시민 평생소득이라는 형태로 대선 때 제기를 했지만 이미 전체 판이 그렇기 때문에 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의당 안에서조차 정의당이 작년 대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정의당이 제시한 대안은 기본소득제는 아니고요. 전부 다 현금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일정 기준의 현재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대선 때 제시한 거는 월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국가가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복지제도들이 다 포괄이 되게 돼 있어요. 뭘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이 받고 있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수준이 올라가고 보편화되는 거죠. 그 바탕 위에 전국민 소득보험도 제시를 했고 일자리 보장제도 제시를 했고 등등. 이게 이제 정의당의 대안이고 계속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소득격차 해소에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보장을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사회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걸 해소하는 게 정의당의 대안이 되고, 이거는 가장 지금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됩니다. 같은 문제, 다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의 연관성을 서로 얘기하지 않고 소득격차 해소만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계속 잘못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격차 문제도 실은 한국 사회에서 소득격차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 문제였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득격차 핵심은 맨 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랑 맨 밑에서 해지를 줍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서 서로 소득이 달라갖고 막 삐걱대는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소득격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두 개를 중첩시켜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적극적인 소득격차 해소 방안이 된다는 거,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까지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좀 지저분해도 그냥 쓰겠습니다. 아까 이제 돌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강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기존의 돌봄이라는 말이 지칭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거를 보육이라던가 노인 요양이라던가 이런 복지의 어떤 작은 영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요 맥락에서 얘기하는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지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실은 20세기 말부터 됐는데 가장 최근에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심각한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활발하게 퍼져나오게 됐어요. 그 경험이 뭐죠? 네, 팬데믹이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이재명의 개인 문제가 계속 정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작 중요한 문제가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복지국가에 엄연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한계라는 게 부분적인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였어요. 실은 복지국가가 전제했던 인간관이 자본주의의 인간관이랑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물론 복지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센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뭐 프랑스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이런 주류 복지국가에서 기본 철학은 자본주의랑 똑같이 사람은 일단은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 지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립.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본가한테 고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주류 복지제도라는 건 뭐냐? 그렇게 고용이 잘 되도록 혹은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혹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이라던가 이미 은퇴한 노인이라던가 그 경우는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딱 있어요. 인간의 핵심 부분은 자립이고 자립을 못하는 경우에 도와주는. 그래서 이 표현이 뭡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망. 그물이에요. 자립을 하려고 딱 점프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떨어지는 사람들 받쳐주는 그물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복지국가 관념인데 이 관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쓰는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 우리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한국의 고용센터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실업자한테 국가가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업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직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도 경험해보고 했지만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존재다. 자립이라는 건 허상이다. 자립이 허상이면은 실제 진상은 뭘까요? 상호 의존, 서로 도와주고. 실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가장 자립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남성 정규직 가장 노동자. 네, 이분이 자립하는 존재인가요? 실은 들여다보면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 따로 있고 아프신 노모를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까지를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국가를 20세기적 형태보다 더 확대해서 오히려 예전에는 자본주의의 부속품으로 복지국가를 바라봤다면은 자본주의보다 가치의 측면에서 훨씬 위에 있는 자본주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더 커다란 가치로서 복지국가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말 급박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030년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 위기가 초고령화라는 형태로 다가오게 될 거고 이제까지 경제적 인간관, 인간은 자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인간관에 박혀 있는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가 3분의 1 규모가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상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 보시면은 가령 헌법에 명기를 해야 된다. 한국의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 돌봄사회로의 전환, 딱 헌법에 못 박고 모든 국가의 정책 그리고 사회의 노력이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보편적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이제 제도 제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3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야말로 제목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기존에 정의당이 얘기했던 그 말도 많고 했던 젠더 소수자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돌봄사회로 나아가려면은 이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는 거죠. 돌봄 위기에서 가장 그 위기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여성이에요. 국가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성을 동원하고 한편으로는 돌봄도 계속 여성에게 가중시키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중산층은 최근에 시도하는 것처럼 필리핀 같은 곳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여성 노동자를 수입해 오자라는 얘기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최선책은 정의당의 젠더 소수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확인이 담겨져 있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기존의 너무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과거 사회주의랑 연결된 너무 급진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적 소유나 공적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중요한 마치 무슨 해답 은행 같은 게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빼내서 써야 될 그런 중요한 우리의 무기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7번에 이제 농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생태 위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이다. 농업을 재건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어떤 생태 위기 대응하는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역 세태 현상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아래로부터 지역 순환 경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 계획이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수도권이 몽땅 갖고 있는 그 자원을 다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굉장하게 보면은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노력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게 벽정희 시대 때의 계획을 통해서 강남이라는 것 자체도 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계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후바, 그 병폐, 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은 지금 좌절되어 있는 수도 이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정의당은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개헌을 통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강력한 수도권 집중 완화 계획을 펼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기존 내용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어요. 실은 이 평화통일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우리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평화통일 입장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쭉 강령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정책으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 수미일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확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게 결국 정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조직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가 단순히 지금 정치 구조 안에 정의당이 좀 더 많은 대표를 보내면은 그 정치를 통해 지금까지 쭉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대안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 구조냐? 그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들어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대표자들을 진출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는, 물론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주로 선거제도 개혁만 얘기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그것만 주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87년에 만들어진 우리가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당연시하는 것들의 핵심을 바꿔야 된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지금 파탄난 정치 이런 것들을 정말 현재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이 붕괴 상황을 해결하는 정치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다고 생각한 그것들조차도 바꿔내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는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직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 중심의 국가 운영 구조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윤석열 개인이나 국민의 힘이나 혹은 촛불 이후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그런 단기적인 원인만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금 대통령 중심의 정치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복합위기 붕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게 황당한 대통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정의당이 2016년, 17년에 그냥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 입장이었던 거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요 구조 자체, 대통령제 자체를 바꿔나가야 된다. 물론 그 바꿔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토론해갖고 정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임무를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정확하게 3시가 됐거든요. 제가 막 몰아쳐서 말씀드리느라 너무 어지러우셨을 수도 있고 많은 중요한 내용들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10분 뒤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